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최영주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며 혼선을 빚었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쐐기를 박았는데요.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보고 오시죠. 와이프가 머리를 감기 위해서 세면기에다 물을 받았거든요. 이물질이 있어서 쳐다보는 과정에 그게 발견돼요.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며 그린벨트 보존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7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열흘 사이에 정부와 청와대, 여당에서 섣부른 발언이 이어지며 시장의 혼란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공급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15일 70 대책 발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회서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또 그러면 용적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자마자 국토교통부 1차관도 진지한 검토를 예고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정청의 의견이 모두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정부가 당정관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며 여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엇박자가 나왔고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닙니다.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이게 아니고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해제 불가 방침으로 당정청의 오락가락 논의는 열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당정청 내 교통 정리가 안 되는 사이 서울 내곡동 일대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의 집값은 이미 들썩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혼란을 키운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책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논란 끝에 그린벨트 해제 불가로 결론이 났고 그럼 이제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 거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음 주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주홍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검토하자 일대 중개업소에는 투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요 근래 신문 오늘까지 자꾸 나오니까 좀 실행은 안 되죠. 결국 투기 심리를 부추겨 주변 부동산 가격만 올려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부지를 모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야 하지만 당장 용산 정비창처럼 8천 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창 부지의 개발 밀도를 늘려
2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주거 여건상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나마 중요도가 떨어지는 군 시설인 태릉 골프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처 사이 협의가 진행된다면 대책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역세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 주거 지역을 만드는 방법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도 역시 대책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에 단기간 협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전문적인 효과라든가 부작용 검토 없이 발표돼서는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냥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장 실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자는 건데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습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해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불을 댕겼습니다. 정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집권 4년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국회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으로 결론이 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을 견제했습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한 문제여서 여야의 논쟁 외에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넉 달여 만에 뒤집혔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51%로 잘했다는 평가를 앞지른 건데요. 부동산 문제부터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까지 잇단 악재가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2달 연속 내림세를 면치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결국 부정평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포인트 하락한 44.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포인트 오른 51%를 나타내 잘했다는 평가보다 6.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건 3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입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평가가 50%대로 올라서고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건 20주 만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문제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까지
이딴 악재가 겹친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이유를 반영하듯 특히나 서울 지역과 여성 그리고 30대가 부정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휘청였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35.3%로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통합당 지지율은 상승해 3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무당층은 16.1%로 광주 전라 지역과 20대가 상승이 두드러지며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YTN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을 펼치며 양강 구도를 그렸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의 1위는 지지도 23.3%를 받은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지사의 약진입니다. 선호도 18.7%를 받으며 오차범위 안에서 이낙연 의원을 바짝 맹추격했습니다. 그 뒤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4.3%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그동안 좀 눌려왔던 이른바 족쇄가 풀리면서 도정이라든지 그동안 눌려왔던 그 일련의 정책 행보가 공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현재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또 엄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꼼꼼하고 신중하게 현안을 살피는 이낙연 의원과는 대조적으로 저돌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지사의 방식이 지지세를 끌어모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60대는 이낙연 의원을, 20대와 40대는 이재명 지사를 선호했고 50대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70대 이상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섰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이낙연 대세론이 굳건합니다. 하지만 여권 대권 구도가 양강으로 재편되면서 차기 대선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에 이어 서울과 경기도 파주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정수장에 긴급 점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실지렁이 같은 붉은색 물체가 꿈틀거립니다. 서울 만리동의 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발견된 벌레입니다. 샤워하고 나서 청소하러 들어가서 그 물을 틀려고 하니까 바닥에 샤워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이게. 파주에서도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세숫대야에 받아놓은 물에서 2cm 되는 하얗고 긴 벌레 여러 마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머리를 감기 위해서 세면기에다 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물을 받아보니까 이물질이 있어서 쳐다보는 과정에 그게 발견된 거예요. 남양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울과 파주, 남양주 지역에서 신고된 유충은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검은색 깔따구 유충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는 검사 결과 만리동에서 나온 벌레는 수돗물이 아닌 하수구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수장이랑 배수지랑 철저히 검사를 했거든요. 저수조 주변에 벌레들이 많고 그다음에 배수 관리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파주시도 지난 19일 신고된 2건은 나방파리 유충으로 수돗물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면서 새로 신고가 들어온 3건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에서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지렁이로 확인됐고 역시 신고가 잇따른 청주에서도 정수장과 배수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저수조나 가정 물탱크, 하수구 등에서 유충이 생겼을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그 물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고 막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 청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라 빨대구 유충이라든가 이런 게 뭐 배수구를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인천 수돗물 유충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전국 정수장
480여 곳을 긴급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등교한 학생 600명이 급식을 하지 않고 전원 귀가했습니다. 유충과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 수도사업본부는 현장 조사에서는 유충을 발견하지 못했고 검은색 이물질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질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클럽이나 콜센터, 물류센터 등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는데요. 문제가 됐던 장소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첫 대규모 감염 사례였던 959 콜센터. 당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일하던 직원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탓에 확진자는 16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폐쇄한 지 2주 만에 업무를 재개한 콜센터에는 현재 직원 45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11층 사무실은 여전히 폐쇄한 채 7층부터 9층까지 3개 층으로 직원들을 분산시켰습니다. 모여 앉을 경우 집단 이렇게 확산되는 여지가 있으니까 휴게실은 폐쇄하고 점심 식사도 개인별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어요. 소강 상태를 보였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됐던 건 이태원 클럽발 감염. 서울시가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지금도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주변 상권은 크게 죽었습니다. 우리 옆집 의원은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닫아놔. 인건비를 못 준게는 아예 문을 닫아놓는 거지. 사람들이 이태원 하다 보니까 이태원 사람들은 정말 더 조심해요. 이태원 좀 살려주세요. 무려 21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에 또다시 고발당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위법이잖아. 서로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서로를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우리 영업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잖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졌던 관악구 왕성교회는 지난 12일 폐쇄 명령이 해제됐지만 전면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알아요. 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사실 알 뿐이지. 6개월이 흐른 지금도 수십 명대로 이어지고 있는 신규 확진자 수.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선 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당국은 방심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던 기억을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생아와 유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살이 안 된 아기 8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뉴에이서스 카운티에서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이 19일에 발표한 통계인데 개별적인 확진 날짜나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에서도 생후 3개월과 7개월 아기, 2살 배기 등 영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입증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임신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regnant women need to know is it's important to socially distance. It's important to wear a mask, wash their hands. 앞서 이탈리아 연구진은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게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 4월 밀라노에서 감염된 임산부 31명을 조사해보니 일부의 태반과 제대혈,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신생아 1명의 경우 양성 판정 이틀 만에 음성이 나왔는데 이는 엄마 몸 안에서부터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워낙 소규모 사례 연구인데다 실제로 임산부 관련 치료에 사용되기는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제주에서 여중생 3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학교 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여중생 3명이 또래 여중생 1명을 무릎 꿇린 채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토요일 밤.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와 같은 학교 1학년과 3학년, 다른 학교 1학년인 가해자는 서로 어울려 지내는 사이로 의견 충돌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학교 조사 결과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 정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협박 등을 금지했습니다. 여중생 폭행 사건은 처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폭행 동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해당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사건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안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진술만을 바탕으로 해서 사안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자잘못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어린 학생임을 고려해 조심히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고 폭행 영상 건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폭행 사건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서로 씻지 못할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 5월 전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고 당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였지만 어린이 사상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나온 SUV 차량이 큰 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후 사람들의 이목이 길 반대편으로 쏠리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지난 5월 21일 낮 전북 전주시 반월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어린이 사망사고입니다. 53살 운전자 A씨는 불법 유턴하다 도로에 서 있던 2살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30km 속도가 넘지 않았지만 본인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어린이를 충격 사망하게 된 것으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9에서 18km 사이,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던 차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냈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성 여부는 민식이법 적용 변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통사고는 일반 형사범과 달리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로상에서 부주의로 못 봤다는 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경우에는 운전자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경찰에 출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런 인지 여부 등을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지난 8일에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되던 날에 관련된 의혹을 박 전 시장에게 처음으로 물어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성추행 의혹의 피소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임순영 젠더특보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임 특보는 개인적 사정을 들어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서울 성북경찰서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출석을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이 사건이 검언 유착이 아닌 정치권과 언론사가 짜고 함정을 판 권언 유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대화 녹취록을 두고 오보 사태가 빚어지면서 진실 공방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또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제보자 지모 씨와 지난 3월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제보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형은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은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럼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법원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도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제보자 지 씨와의 대화 녹취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제보자 지 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함정을 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취재를 위해 먼저 접촉한 건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보자가 몰래 방송사를 동원해 정치적 발언을 유도했고 사건이 터진 이후엔 없는 말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고요. 근데 판단이 만사에 안 서시면 저희한테 니네 이건 안 썼으면 좋겠다고만 안 쓰니까. 유시민을 1번으로 치고 싶다. 그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나 아니면 친여 성향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후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만났을 당시 녹취록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KBS가 해당 녹취록에서 둘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이 전 기자 측이 반박하며 아예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한 검사장은 관심 없다거나 금융범죄 규명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자 그런 거 한 건 하다 걸리면 되지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한 검사장이 곧바로 대화를 끝내버려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KBS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검사장 측은 KBS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취하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지만 핵심 의혹인 공모관계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스모킹 건을 찾을 수 있느냐는 여전히 검찰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KBS가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상대방의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라며 보도했는데 허위로 드러날 경우 KBS 신뢰도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 비대위는 그러면서 양승동 사장과 김종명 보도본부장에게 대화 녹취록과 취재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사건 당사자 2명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며 KBS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1일 40년 동안 2,500원에 머물러 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박원순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직접 밝힐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고소 사실의 유출 진원지도 경찰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의 죽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건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 구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 다만 경찰이 맡은 2차 피해와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날을 세웠던 미래통합당은 고소사실 유출 경위부터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이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통합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수많은 경찰 조직을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현재까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보고는 법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경찰의 불법 유출이 확인되면 책임지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경찰이 만약에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저는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으로 청문회에 임할 거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질의했지만 정작 벼르고 별렀던 통합당에선 청문회 본질에서 엇나간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무작정 판결을 받았을 때 경찰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청 차원에서 유감 표명 정도의 성명을 내서 했다. 여성 그 관노와 잠을 잤다 이렇게 잘못된 허위 사실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김창룡 후보자 청문회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자질 검증보다는 고 박원순 시장 수사에 대한 질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관련 수사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 아닌데다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어 김센 청문회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로 한 서울시 합동조사단이 여성단체들의 거부로 구성 자체가 난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전담 TF를 꾸린 경찰은 첫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여성 권익과 인권, 법률 등 3개 분야 9명의 조사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인 서울시 합동조사단. 서울시는 지난 18일 인선 작업을 앞두고 여성과 인권, 법률단체 6곳에 관련 전문가를 추천해달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요청을 수락한 곳은 한국젠더법학회 한 곳뿐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울시 진상조사에 앞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도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과 16, 18일 세 차례에 걸쳐 두 단체에 조사단 참여와 전문가 추천을 제안했고 17일에는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하지 않은 겁니다. 조사 대상인 서울시 정무라인, 이른바 시청 6층 사람들이 이미 줄줄이 퇴직한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실효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모두 이제 사표를 쓰시고 출근을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틀림없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박원순 수사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 경찰은 첫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범위는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사자 명예훼손,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 3가지.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는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예정이지만 성추행 의혹과 묵인 방조 의혹이 완전히 별개 사건이 아닌 만큼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그린벨트 문제 나오셨으니까 이거 첨예한 문제니까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도심에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뭐 강북의 그 뒷골목이나 어려운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도시 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 하고 용적률 올리고 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푸는 건지 마는 건지 혼선을 빚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해제 불가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했는데요.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사회가 그린벨트가 없이 정말 다 개발을 해버리면 사실은 우리 생활권 자체가 상당히 삭막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남겨둬야 될 하나의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개발을 해버리면요 다시 그린벨트로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재발 제한 구역을 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생활권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무작정 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세대가 후속 세대에게 물려줄 게 결국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너무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가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도 대체적으로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더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발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당국자들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집값 상승이나 아니면 토지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는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이제 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대통령이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네. 이게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담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논란이 이제 확실히 다 끝났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관련 내용은 더 안 나오겠죠? 네, 대통령은 사실은 어떤 논쟁에 있어서 마침점을 찍는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말줄임표를 하거나 혹은 물음표를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례회동,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못을 박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거보다 다른 방법을 택해라, 또 공공부지를 찾아봐라. 이것은 또다시 그린벨트 논란이 뭐 다시 확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오락가락했다기보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당정청이 이것을 충분히 협의했다라는 지금 조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4일 날 홍남기 부총리가 방송 출연해서 그린벨트를 언급을 했고 그 다음 날 조응천 국토위 간사 그러니까 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포함해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주무부처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그것을 받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와대, 그리고 국토부 박선호 차관, 그 다음에 당인 국토위원인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간사까지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불을 지피고 당정청이 나서서 이틀 만에 그린벨트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온 순간부터 뭐 세곡동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문을 등에 업은 많은 지역들이 지금 들썩였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이 나중에 나서서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정청이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충분히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혼란을 계속 지켜보다가 대통령이 뒤늦게 나섰다? 이게 앞뒤가 모양새가 안 좋고 또 나서게 된 동기가 마치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차례대로 이낙연 뭐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에서 이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짐으로써 대통령이 그걸 정리하는 모양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훨씬 더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나왔어야 됐는데 당정청이 다 협의한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정리하는 모양새 이럼으로써 이제 직감만 들썩이게 되는 그 비판을 사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후로 또 부동산 대책 추진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백지화가 됐고, 그럼 이제 주택 공급을 이제 늘리려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예. 그럼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면 그럼 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예.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지금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한 한 땅들을 찾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개발해 내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논란이 되고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태릉에 있는 골프장이에요. 예. 태릉 육군사관학교 부지 바로 옆에 담 하나만 넘어가면 골프장이 있는데 이게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 장성 출신들이 주로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또 그 옆에 육군사관학교는 지금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는 진해 청주로 다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육군사관학교만 수도권에 남아 있어요. 근데 저 땅을 개발하게 되면 물론 골프장 하나만 개발하면 10,000호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만약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20,000호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처럼 예. 정부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 중에 개발이 가능한 땅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이런 땅들을 지금 모두 다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용적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 재개발하는 그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좀 늘려서 고밀도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집값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상업지구에 주택을 짓는 걸 일정 부분 허용하는 부분, 준주거 지역도 주택 짓는 것을 허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집값 안정을 해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손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예. 용산 미군 기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지금 완전히 우리가 반납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당장은 아마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히 나중에 LH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미군 기지도 활용 가능성이 있고 서울의료원 부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지자체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그 가능성으로 놓고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을 좀 뭐 대안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낙연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제 용적률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이게 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현실적인 대안인지 아니면 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부작용은 늘 이야기가 되듯이 과밀한 그런 다시 건축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고밀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늘 그냥 굉장히 큰 아파트들이 서울 전역을 뒤덮고 있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늘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건축 모양과 비교가 된다. 이런 부분들. 근데 결정적으로는 왜 비판을 받냐면 예. 개발 이익 환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개발의 이익을 지금 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공적인 부분에서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개발 이익을 또 도리어 뭐 투기라든지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현재 어떤 상황은 청년들을 자꾸 외곽으로 몰아낸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거기에 고밀도 아파트가 지어지면 일정 부분을 청년이라든지 또는 뭐 1세대 1가구 이 해당자들에게 사실상 공공임대 형식으로 해서 주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상쇄가 되지 않느냐라는 안도 있어요. 저는 전격적으로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용적률 완화 쪽으로 사실은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는 것이 가장 지금은 선택 가능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용적률을 뭐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가 이 문제도 또 굉장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행정 수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관련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과 여기에 대한 통합당의 반응까지 함께 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청와대, 국회, 정부를 싹 다 세종시로 옮겨서 수도권 과밀화를 좀 낮추고 부동산 문제를 그래서 완화하자 이런 주장인데 이제 통합당에서는 과거 헌재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왜 다시 꺼내드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그때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사실은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헌재에서 사실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관습헌법이라 그래서 헌법에는 어느 지역을 수도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이제 한양, 서울이 수도로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관습헌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 특별법을 통해서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좀 그 헌재의 재판관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았고 아주 한 표 차이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위헌이 결정이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말은 이거예요. 위헌 소송이 난 것도 다시 법을 입법을 해서 헌법소원을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뭐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완성하는 것을 청와대나 국회 모두 다 옮기는 문제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어요. 행정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데 지금 이전하지 않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 서울에. 그것부터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전하고 그리고 나면 일정 부분 인구도 분산이 될 것이고 또는 뭐 지역사회 균형이라고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달성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넓게 본다고 하면 국회나 청와대나 이런 정부 행정기관 모두를 행정수도로 옮기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법을 다시 또 특별법을 만들다고 하면 야당이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논란이 돼서 이게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먼저 지금 현재 정부기관 중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은 서울에 있는 정부기관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부터 먼저 이전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또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가 있기 때문에 뭐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에서도 뭐 길거리 국장이나 카톡과장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 이제 그 카드는 던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종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좀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결정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려면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동안에 이제 헌법 개정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개헌안을 냈을 때도 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면은 수도 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제 YTN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아까는 이제 법 개정을 말씀하셨고 세종시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개헌을 하는 것과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면 또다시 헌법 소원해서 헌재에 또 다른 어떤 결정을 한번 다시 받는 것.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떳떳하냐면 사실 개헌이 떳떳하죠. 왜냐하면 이미 헌법 지난번에 위헌 판결을 하면서 단순히 위헌이다가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관습헌법적으로 서울이 수도로 암묵적으로 모두 다 동의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수도를 이전하려고 한다면 개헌 등 요건을 맞춰야 된다. 이게 지금 결정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사실 수도를 이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를 이전하려면 요건을 갖춰라. 그러니까 개헌 등 요건을 갖춰라.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개헌을 펼치는 것이 좀 더 저는 이 순리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제 정부부처가 좀 더 이전을 먼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정부는 공약에서도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이전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행정복합도시를 완성하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미 뭐 과기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신청사에 다 다시 내려가기로 했고 남아 있는 부처들이 상당히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연설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언급을 하고 또 이제 국회 또 뭐 청와대 이런 어떤 그 이 콕 집어서 그 부처를 이야기한 건 개헌이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즉 개헌론을 다시 불지핀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이 정부에서 개헌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다시 또 연상이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집권 한 4년 차인가요? 개헌론을 한번 언급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상당히 지금 부처는 의도대로 지금 내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란 이전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심으로써 다시 이 전국이 개헌 전국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도 지금 보여지는 거죠. 예. 개헌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셨는데 실제로 이제 국회 물론 민주당이 이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개헌을 하려면 좀 뭐 여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야당 협조도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그렇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뭐 좀 어렵죠, 사실은. 개헌을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는 지금 아직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개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있는 부분을 고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예전에 만드는 헌법이 지금의 우리 생활과 맞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선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함께 고쳐야 되겠죠. 개헌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수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한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논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권력구조 개편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또 나올 수 있고 이래서 개헌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개헌이 얘기가 나와도 이게 1년, 2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헌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 원포인트 개헌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개헌하면서 그러면 우리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고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문제가 같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개헌이 뭐 쉽게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개헌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논의들도 함께 돌출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오늘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행정수도 이전 발언이 이게 좀 뭐 예상치 못했던 이런 뭐 깜짝 발언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동산 대책을 위해서 좀 이걸 좀 무리하게 꺼내든 게 아니라 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부동산에 너무 국한되다 보면 그 의미가 축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행정수도가 있는데 워싱턴 DC라든지 또는 뭐 브라질의 또 브라질리아라든지 또 오타와, 캐나다의 오타와라든지 호주의 캔버라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그 나라의 사실은 굉장히 제2도시보다 굉장히 적은 그런 인구를 갖고 있거든요. 워싱턴 DC가 뉴욕이나 LA보다 훨씬 적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호주도 사실 시드니보다 캔버라가 훨씬 작고요. 근데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 적은 그러니까 그 인구가 적더라도 사실 상징적으로 이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정부 부처를 옮겼다고 해서 이 지금 인프라,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이 정부 부처의 어떤 중앙 정부의 만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서울을 떠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은 없죠. 제가 생각할 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그 부동산 이슈가 워낙 관심을 받다 보니까 뭐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최근에 보면 뭐 연일 그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라고 해서 오늘도 지금 이제 뭐 문재인 내려와 아니면 문재인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검색어를 특정 시간대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이걸 검색어 상위에 올리는 뭐 이런 지금 챌린지가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실제 오프라인 집회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은 오늘 이제 회의실의 모습까지 바꾸면서 이제 그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한 공세 고삐를 좀 바짝 죄는 모습이었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저게 미래통합당의 회의실 배경인데 이제 색깔만 봐서는 언뜻 봐서는 뭐 민주당 회의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아예 파란색을 전면에 내걸면서 뒤에 보시면 이제 논란이 됐던 진성준 의원의 발언 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저걸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이슈 이걸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좀 의도인 것 같은데 네. 좀 저런 의도는 좀 앞으로 저게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 말 자체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름까지 거기다 붙였잖아요. 본인들의 뒤에 백그라운드 이게 화면에 네. 그렇게 한 걸 보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이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게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안 먹히는 바람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 있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여론의 어떤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저 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한 진성준 의원의 말은 원래 집값이 완전히 안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질문을 김연아 위원이 그 당시에 그렇게 집값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거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급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라는 말을 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데 집값이 왜냐하면 진성준 의원이 그 당시에 토론 전체의 내용을 집값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질문을 그걸 받고 일어서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딱 꺼내서 쓰는 것도 저는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못 잡는 것을 키포인트로 하고 이슈로 잡아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슈화하고 이걸 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통합당의 지지층으로 끌어올리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건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책적으로 그러면 좀 부동산 정책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통합당이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비판도 물론 해야 되겠죠. 야당이니까. 그러나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함께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통합당이 참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종근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통합당의 전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뭐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서 논쟁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드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뭐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에 좀 더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일관되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면서 그런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한 건 야당이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다는 것도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도 몇 가지 좀 굉장히 뭐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그걸 찬성하지는 않지만, 근데 한 가지 좀 뼈아픈 대목은 지금 그 민주당이 좀 받아들여야 될 대목은 뭐냐면 이 3번에 걸쳐서 사실 3가지가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 문제도 처음에는 독려를 하다가 지금 일몰제로 다 없애겠다. 이것도 사실은 임대사업자분들 입장에서 무조건 그 투기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않고 장려를 했는데 그래 두 번째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가 갑작스럽게 지금 얘기된 건 아니거든요. 2018년도에도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서울시와 다 협의하겠다. 추석 전에 이미 전부 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 붐을 띄워놨어요. 물론 서울시가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결말을 내지 않았지만 이미 국토부는 2018년부터 그린벨트에 대한 시그널을 사실 투자를 하려는 사람 또 내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한테 보내왔는데 지금에서야 2년 만에 지금 정리가 된 그런 모양새고 마지막으로 다주택 공직자 다 팔아라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다 팔아라 이미 1년 전에 다 해놓고 공직자들은 지금 안 팔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실망이 겹쳤기 때문에 파란색의 그런 어떤 샤를 해서 집값 안 떨어져요라는 것이 사실은 쉽게 반박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딱 제가 드린 말씀은 일관성이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이번에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뭐 실책들이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슈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뭐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과 관련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 전체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이제 펼치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가 나왔으니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위기 관리 능력이고 대통령의 그런 물론 대통령이 뭐 지휘하지만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아니면 실무 당국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이디어를 내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부동산 정책을 좀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된다. 또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건도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요. 그게 뭐 100%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제안들도 한번 들어보고 뭐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뭐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당이 지금 현재 180석이나 되는 그런 의석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만 국민들이 볼 때 잘한다고 인정할 수 있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박원순 전 시장 관련된 문제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도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건 사실이 뭐냐를 밝혀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맞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어필이 될 때 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곡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뭐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론의 추이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좀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시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이라 자유롭게 말씀해도 괜찮지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대처가 좀 굼뜨고 중간했다.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를 묻는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을 한다는 이런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후로 이재명 지사가 좀 이제 뭐 부쩍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헌당규에 썼죠. 네,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은 못했지요. 네.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장사꾼도 이제 뭐 신뢰를 유지하려면 손실을 감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내년 이제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유가 뭔가요? 일단 원칙을 지키는 대선 후보. 그런 이미지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정치는 포지셔닝이잖아요. 나를 어디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치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규정 지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가면 상대편은 A가 아니라 B로 상대편이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B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칙을 지키는 후보가 되면 상대편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후보처럼 예. 보여지는 거예요. 즉 그런 어떤 이슈를 내가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이미 대법원 결정 이후부터 거의 매일같이 지금 트위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매일같이 새로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정치적인 행보고 대단히 앞으로 사실은 이게 야당과의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권 내의 문제 또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문제 아픈 문제 이런 문제들을 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하겠다, 차별화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장 때 늘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릴 정도로 늘 자기의 의견을 배출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다시 시작했다라는 느낌. 그런데 여기에 가장 충격을 받아야 될 건 통합당 쪽이다. 왜냐하면 이슈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박근혜 의원이었어요. 일개 의원이었는데 세종시 문제 어떻게 됐죠? 박근혜 의원이 반대함으로써 사실은 야당이 반대했던 거는 묻혀져 버렸어요. 야당의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과 박근혜 의원이 마치 야당처럼 보였고, 그러면서 모든 이슈를 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으로 흡수되는, 야당이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 즉, 이 이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야당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말함으로써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또 안 되더라도 야당은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더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제 좀 차별화를 꾀하려는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셨는데, 근데 이제 좀 민주당 안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 혼자 멋있기는 좀 안 된다,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민주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라고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도 아니고 지자체장이잖아요. 지자체장이 정치인이고 또 본인이 대권을 앞두고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선명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선택할 때 똑바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요,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서 두루뭉실하게 그냥 당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상품성, 제가 말하는 대권 후보로서의 상품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품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오브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후보 중, 뭐 여러 후보 중에 한 명 이렇게 돼버려가지고는 대선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의 소신과 뜻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칙이 있는 것이고, 원칙을 지키고 선명하게 본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가치랄까요? 아니면 상품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봐요. 반대 의견도 반드시 있겠죠. 뭐 없겠습니까? 어느 누가 얘기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건강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저는 뭐 척도라고 봅니다. 너무 같은 소리만 계속 내면 그게 건강한 정당은 아니잖아요. 비판적 목소리로 나오고 다른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혼자 멋있기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꼴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도 하고 거기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이 부분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밝혀내는 거, 또 찾아가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건강한 정당이다라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보통 본인의 이제 화법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의견을 이제 굉장히 솔직하게 잘 뭐 표현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사이다 발언을 한 덕분에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엄중하고 뭐 신중하게 뭐 그런 앞에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말을 좀 신중하게 한다 이런 또 평가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추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평가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이 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박원순 시장 뭐 국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당의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제가 당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자유롭게 말씀해도 괜찮지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자신 좀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의 대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당의 대처를 얘기한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이죠.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는 어떤 행보에 비해서 현안과 이런 현안이라든지 혹은 이슈라든지 이런 데 대응이 좀 늦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전략적으로 원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사실 대세론을 굳히고 싶으셨거든요. 왜냐하면 2위 그룹과,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후보들 속에서 2위 그룹과 너무 격차가 좀 컸었어요. 이재명 지사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 뭐 14%,
10%가 넘었지 당시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사실 10%대가 안 됐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에 선두 그룹에 있는 후보군에 속하는 분들은 언제나 대세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대세론을 생각하려면 빨리 주류가 되고 그래서 당권 도전을 하고 그러면서 주류가 되면 이거를 조용히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패턴을 언제나 갖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대세론의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치르다 보면 자기의 칼라, 자기의 차별, 자기의 목소리가 사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또 주류이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쉽게 못 내놓는 상황이 돼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훨씬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대처가 좀 늦었다. 이걸 지금 자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만큼 사실 지금 이미 포지셔닝이 좀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협을 느낀다면 자기의 포지셔닝을 다시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좀 굼뜨고 나는 좀 늘 대세론이고 이런 게 아니라 보다 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낙연 의원의 그 지금 모습은 딱 총리 시절에 그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받아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그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죠. 예, 이낙연 의원이 이제 오늘 그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제 후보라서 앞으로는 좀 더 뭐 자유로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변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변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이낙연 지금 의원이 지금 이렇게 그 지지율이 높아졌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총리 때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책임 총리의 모습 보였어요. 뭐 말도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일 때도 전혀 굴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 들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물론 언론에 조명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본인의 말씀처럼 너무 조심스럽게 활동하다 보고 대세론을 굳히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총리 때 그런 직설 화법이라든지 책임 총리의 모습이라든지 좀 당당한 모습이 많은 부분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지지율의 하락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직설적 화법에 사이다 발언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비하면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의원이시죠. 이낙연 의원의 모습 보면 너무 조심스러워요. 소위 이제 부자 몸조심이라고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 그냥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이런 자세를 하다 보니까 언론의 노출도도 적어지고 국민들에게 뭔가 신선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 때 하셨던 모습이 지금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대표로 나선 이상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대표로 나서서 경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나 의원 할 때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만약에 대선 대표 후보들끼리 논쟁하고 토론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이낙연 지금 의원 그 대표 후보에게는 상당히 큰 분기점이 될 거다. 거기서 어떻게 잘 넘어가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가 본인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경쟁력 또는 어떤 지지율 끌고 가는데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앞으로 대권보다 가까운 게 이제 당권 당 대표가 되느냐 이게 앞서 남아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뭐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2파전인데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당권 경쟁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어디에 가느냐가 굉장히 지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정치인들의 어떤 힘은 지지율이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당내 역학관계가 훨씬 달라집니다. 벌써 며칠 만에,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 며칠 만에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잖아요. 목요일 날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연달아서 세 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또다시 여론조사를 발표할 겁니다. 그럼 또다시 출렁거림이 있을수록 당내에서 그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거나 혹은 그쪽에 눈길을 두는 의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이재명 지사 난 거리를 둘 거예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더라도 당권 전당대회 가까울수록 이재명 지사의 눈길을 바라보는 의원들이 많아질 겁니다. 즉 앞으로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즉 이번 주에 만약에 추월했다
또 다음 주에 뭐 또 오차범위 내로 또 앞서간다 이런 식의 어떤 드라마가 연출이 되면 그 드라마는 바로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누구를 지지할 건 이걸 제가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경쟁 대상이라고 이낙연 의원에게 대표가 되는 것이 상당히 본인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당내 지지율이나 당내 장악력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대선 전국에서 일정 부분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김부겸 후보와 연합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견제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가 되는 것을 뭐 예컨대 큰 차이로 뭐 되더라도 큰 차이가 아니라 근접한 차이로 되도록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대세론을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김부겸 의원과의 전략적인 어떤 뭐 지지 또는 지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민주당 당권 경쟁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잡하니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스크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기자들은 여기 자리를 좀 비워주시면. 판교총회 아직도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 우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그런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드려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개원이 아시다시피 많이 늦어져서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아무쪼록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 볼 때 너무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 과잉 시대다.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로 해석하고 이데올로기로 충돌하고 그래서 공론 분열이 심한데 우리 좀 국회의원들이 너무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하셨습니다. 당에서 정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저게 뭐 개원 때문에 민주당하고 이야기도 잘 안 되고 글쎄 늦었으면 늦게 죄송합니다. 화합적으로 개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그 불교의 화정 사상을 좀 국회에서 잘 배워서 선거 한번 이기면 그냥 이겼을 때 4년 동안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민주당이 오거든 화정 사상을 좀 잘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어쨌든 또 관례를 중요시하고 또 이렇게 형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제일 좋은 대통령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건 또 수당적으로 또 파악도 도와주기도 하고 거들고 비판하고 따져야 되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내를 가지고 협치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 방에 참을 인자를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잘하셨어요. 어려운 시기마다 이 채통을 지키시면서 잘 대항하시는 것 같아요. 막말하지 마시고.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최초 보고자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소환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6개월을 맞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마라톤을 전력 질주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선을 속여 집단 감염을 불러온 인천 학원 강사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권한을 남용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쳤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오늘 밤 소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네, 김주환입니다. 네,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소환했군요. 네,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소환 시간은 오늘 저녁 9시 20분쯤이고 장소는 서울 성북경찰서입니다. 경찰은 임 특보를 상대로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을 듣게 된 경위와 정확한 시점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특보는 성추행 관련 의혹과 피소 가능성을 박 전 시장에게 최초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를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공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박 전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성추행 피소 사실에 대해선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 내에서 가장 먼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인물로 알려진 임 특보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일 오후 3시쯤은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오후 4시 30분보다 빠른 시각입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와 관련해서 임 특보는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시장이 사라진 후 알게 됐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소환 대상은 지난 15일 소환한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 파장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에서도 유사 신고가 접수됐고 부산시는 최근 관련 신고가 급증하자 급히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에 사는 조모 씨는 점심 준비를 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싱크대 하수구 근처에서 작은 벌레가 꿈틀대는 걸 본 겁니다. 인천 등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던지라 벌레를 촬영하고 수도사업본부에 신고했습니다.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화장실에도 물을 받아놓아서 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빛에 반사돼서 뭐가 꿈틀거리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수질 검사를 하고 벌레와 수돗물을 가져가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근에서 다른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소 등에 묻어나왔거나 싱크대 근처에서 벌레가 알을 깐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장중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스구 유충이 이제 수도 배관을 통해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 수돗물 유충 사건 뒤 대전 등 전국 여기저기서 유사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그중 한 곳인 부산시는 최근 신고가 크게 늘자 시내 어느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저수조나 아니면 가정 물탱커, 그럼 가정 내 또 하수구나 배수구에 이런 데서 좀 이동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지자체마다 앞다퉈 정수처리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먹고 닦는 수돗물이 불안해진 시민들의 신고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마라톤 10km를 100m 달리기 하듯 전력 질주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가장 큰 위기로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신천지 사례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반년,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환자를 시작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나이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감염에 더 취약했습니다. 전체 치명률은 환자 100명에 2명 정도였지만 80대 이상은 4명 가운데 1명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커졌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대부분이었는데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감염의 확산세가 거셌었습니다. 이외에 수도권을 강타했던 이태원 클럽발 확산까지 지난 6달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한 10km 정도 오지 않았나? 근데 10km를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전에 대비해서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숨진 환자가 300명을 넘보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중환자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간호 인력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예방법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일상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뒤 동선을 속여 집단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된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강사는 양성 판정에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 A씨가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5월 9일이었습니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하면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 시점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됐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GPS 추적을 이제 경찰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흘 뒤 이동 동선을 수상하게 여긴 구청 직원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압박하자 A씨는 그제서야 학원에서 강의하고 과외 수업까지 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밀접 접촉자 관리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감염은 이곳저곳으로 전파됐습니다. A씨가 가르친 과외 학생과 학원 수강생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수강생이 다녀간 동전 노래방을 매개로 부천 돌잔치 뷔페까지 집단 감염이 번졌습니다. 관련 확진자만 80명이 넘어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후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염 27일 만인 지난달 4일 완치 판정을 받은 A씨는 다른 질환으로 추가로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가 지난 6일 퇴원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된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사안이 무거우면 도주염려가 있잖아요.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긴 경찰은 앞으로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최대 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국내에서도 6만 3천여 명이 배상금 127억 5천만 원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곧 발표될 금융세제 개편안도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이 돈을 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넘치는 자금이 기업과 가계로 흘러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부문에 모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민간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들었습니다.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를 조성해 막대한 유동 자금을 뉴딜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털 도입 등 혁신적인 벤처 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환경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주식시장을 떠받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 지시의 연장선에서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거래세 추가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식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공개한 최신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9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영국과 홍콩, 미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직전 지난해 4분기에 92.1%보다 5.8%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런 오름폭도 홍콩과 중국 다음 세 번째로 컸습니다.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전직 채널A 기자와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를 잇따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도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검찰에 출석하긴 했지만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간단한 면담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이나 불이익 등을 한동훈 검사장과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에 명시되지도 않은 공모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다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기보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는 범죄 사실 요건을 설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검찰은 핵심 의혹인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한 검사장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은 그동안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해왔지만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편파 수사 논란을 의식해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지난주 검언유착 의혹을 MBC 측에 제보한 지모 씨를 소환한 데 이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기자는 이철 전 대표 측으로부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보받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한 검사장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채널A 기자 측에 여러 정치인 비리를 제보할 것처럼 속여서 자신을 엮도록 이른바 함정 취재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팀은 심의를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사실 규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양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양당은 추 장관이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으며 수사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신사와 계약을 해지한 태블릿 PC에서 수백만 원이나 되는 미납 요금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 정보를 가로챈 대리점 직원이 벌인 일로 확인됐는데 본사 측은 책임을 대리점에 미루다가 뒤늦게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방동혁 씨는 지난 4월 평소 이용하던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태블릿 PC를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인 최근 통신사로부터 미납 요금을 내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 해지 신청 이후 결제된 것들로 문화상품권과 게임 아이템 구매 등 7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대리점 직원인 20대 A씨가 고객 몰래 해지 신청을 취소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방 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피해 해결 방법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통신사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대리점 측하고만 얘기하라는 그 답변밖에 저희가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소비자로서 너무 답답하고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찰에는 방 씨처럼 피해를 본 고객들이 이미 2달 전에 A씨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대리점주가 A씨를 해고했지만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어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1억 1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금액 일부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금액이 워낙 커 고객들이 여전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추후 이사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신용이 이제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대출 받을 때 그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통신사 측은 직원 관리 책임이 대리점에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도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또 사례 공지라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출석 요구를 한 차례 연기한 A씨가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남편이 마약을 하고 차를 몰고 나가는 걸 봤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청평면에서 순찰차 3대를 동원해 해당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차를 운전한 39살 A씨는 멈추라는 경찰 요구를 무시하고 45km를 달려 1시간 20분 만인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동구의 간 도로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혔고 이어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돌이 지나지 않은 A씨의 딸도 타고 있었는데 무사한 상태로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했다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달 반 이상 폭우가 계속되면서 양쯔강 하류 곳곳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두글 폭파에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 미리 물을 빼는 특단의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추허강, 폭우로 넘치기 직전인 상황에서 한쪽 둑이 터져 있습니다. 홍수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지대로 물을 빼기 위해 당국이 둑을 폭파해 물길을 낸 겁니다. 19日12时的 13.83米，应该说下降的这个幅度还是明显的。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한밤중에 대피를 시켰습니다. 물을 뺀 곳이 홍수 때 유수지로 쓰는 땅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我们王家浜的整个转移了呢，39户103人，这个在3点钟之前全部转移了。 양쯔강 하류와 합쳐지는 지류와 호수 곳곳이 둑을 터뜨려 미리 물을 빼고 있습니다.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류들도 범람 위기를 맞자 고육지책을 택한 겁니다. 도시 지역의 수해를 막기 위해 농촌을 희생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为了确保流域人口和城市安全，安徽启用了锄禾流域荒草2围、荒草3围蓄洪。 하지만 양쯔강 중하류의 수위는 여전히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류에 물을 가두어뒀던 산샤댐이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이번 홍수로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홍수 피해가 과거 대홍수 때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피해 집계가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 춘천 33도, 대전 30도, 경산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무덥겠고 특히 경기와 영서, 영남 일부 지방은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찜통 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이에 따라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제주도와 남해안은 장맛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최고 60mm가 되겠고 영서 남부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아침에는 호남 내륙으로 밤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